2023년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최악의 장기 침체가 시작되고요. 그런 시대이니만큼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2022년에 삼성이 10만 전자 간다고 다 3전 사자 이랬는데 예. 교수님 혼자서 지금 22년에 주식 사면 망할 테니까 주식하지 말고 차라리 금리 좀 보고 네, 저축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말씀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딱 현실화돼가지고 올해 진짜 고금리 저축한 사람들은 주식 다 빼가지고 한 사람은 살아남았고 네, 주식에 몰빵했던 사람들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네. 자산 가치가 상당히 하락했는데 뭐 어떻게 아셨던 거예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가장 쉬울 것 같고 우리 절야경 정야공 채널의 컨셉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손을 한번 이렇게 모아주시겠습니까? 풍선이 있어요. 같이 불어보시죠. 시작. 커지죠. 이게 뭐예요? 20년, 21년이에요.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모든 주가가 올라갔던 시대예요. 자, 22년부터는 빨아들여보세요. 시작. 22년 주가가 이랬던 거예요.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의 금리 인상. 결국 주가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버블이라고 불렀잖아요. 20년, 21년은 자산 버블이다. 다 버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22년에는 버블이 꺼져가는 과정이에요. 거품의 생성과 수축,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든 주식시장이 주식 차트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매크로 경제가 결정됐던 거예요. 2020년에 팬데믹 위기 왔고 금리 인하에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집중했고 부산물로 자산 가치가 폭등했던 거죠. 그리고 22년에는 금리 인상하면서 자산 가치가 다시 수축되는 과정이죠. 어떤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매크로 경제가 그러했다. 그래서 22년을 전망할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코노미스트들도 금리 인상의 시대다. 긴축의 시대라고 저는 표현을 했죠. 완화적 통화 정책.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간다. 긴축의 시대에 걸맞게는 주식시장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매크로 경제가 이 주식시장을 결정졌던 거죠. 저뿐만 아니고도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다 현금 확보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도 22년 전망할 때 작년에서 제가 뵀을 때도 현금을 확보하라. 주식하지 마셔라. 지키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이죠.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경제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도 사실 많지 않고 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지고 있던 서민분들은 네, 어느 정도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너무나 힘든 시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어떤 재테크를 해야지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 자산 그 자체를 바라보시는데 부동산이라는 자산, 주식이라는 자산 이것만 보시는데 사실 재테크의 컨셉은 나의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득을 저축만 하는 것과 먼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소득을 나는 저축하자. 저축금리, 그게 수익률이죠. 근데 이런 국면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은 5% 수준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하물며 2021년에 금리 떨어지고 집값 폭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 대출 껴가지고 금리 싸니까 그리고 집 덜커덩 샀어요. 근데 그때부터 금리 올라가고 그때부터 집가 떨어지죠. 결국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런 높은 대출금리,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것이 재테크니까 그러면 자산가치 상승 여부만 보는 게 아니라 주식,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금리의 향방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 21년은 저금리 시대니까 빚 져다가 주식 투자하는 거, 부동산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그걸 레버리징의 시대라고 해요. 근데 22년은 빚 갚는 게 최우선적인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22년 끝자락에 대출금리가 9%까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9% 대출금리 받아다가 주식 투자해서 9% 벌 수 있습니까? 이런 국면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9%라는 마이너스 수익률, 이걸 먼저 변제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재테크인 거죠. 금리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순위는 뭘까요? 저축인 거예요. 저축. 대출 갖고 저축하려면 뭐예요? 자산을 처분하거든. 혹은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이라든가 노동소득을 더 늘려서 그걸 저축으로, 그걸 대출 상환으로, 이게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될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자산이나 현금을 늘린 다음에 그것들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탕감해서 네, 나한테 빠져나가는 이자들, 네, 빚들 예. 그런 것들을 쳐내고 나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된다. 순서가 그렇죠. 그래서 22년, 23년은 디레버리징의 시대예요. 레버리징의 시대, 디레버리징의 시대. 빚을 지는 시대. 빚 지는 게 유리한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빚 갚는 게 유리한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21년은 영끌에서 투자하는 거 추천드립니다만 22년, 23년은 영끌에선 절대로 안 된다. 영끌이 아니라 반대로 빚을 갚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전략이다. 그 어떤 투자가 평상적으로 봤을 때 8%, 9%, 10% 수준에 약 이 정도 수준의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재테크 수단이 많지 않은 시대인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기준이 돼야 될 것은 기회비용이에요. 결국 대출을 했을 때 9%의 수익률,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한다. 그러면 대출을 안 하는 게 최우선 전략이죠. 대출을 졌다면 대출을 갚는 게 우선적인 전략이 되죠. 이자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쌓여갈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는 게 우선인 것이에요. 그 다음은 저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22년만 이런 게 아니라 23년에도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빚 있는 사람들은 네, 빨리 청산을 하시고 그 24년 이후에 올 어떤 기회들을 잡을 수 있다. 맞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철을 구분하시라고 하는 게 제가 경제전망서를 매년 내는 이유가 철을 구분하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22년은 뭐고 23년은 뭐고 규명하셔라 이거예요. 근데 대출금리가 저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23년까지도 기준금리 계속 올라갈 겁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될 겁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는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때 대출을 낀다? 그건 좀 이상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나 뭐 부동산 투자 할 것 없이 그 수익률이 거대하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위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반등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소득을 좀 많이 늘리고 부업도 좋습니다. 저는 부업이나 노동소득을 더 많이 영위해서 현금을 많이 장전하고 빚을 갚고 이게 다 투자입니다. 여러분 저축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축도 투자고요. 빚 지는 것도 투자고 빚을 갚는 것도 투자예요. 결국 나의 총 자산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가 주식의 몇 프로, 부동산의 몇 프로, 저축, 빚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가 이게 자산 관리예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제 그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영끌해가지고 네, 더 올라갈 자산을 많이 이제 사는 사람이 네, 승자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23년까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청산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가치였던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강해지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천대같던 시대였는데 네, 지금은 월 소득이 계속 증가시킬 수 있으면 네. 그것만큼 좀 좋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좋은 게 없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러냐면요. 네. 정말 어려운 용어인데 잠깐 설명드리면 네.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요. 자기 자본이 있어요. 그게 주식입니다. 타인 자본이 있어요. 그게 채권 발행이에요. 혹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이게 타인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채권을 발행해서 뭘 할까요? 자본금을 마련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신사업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 금리가 진짜 높게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그 투자자를 못 찾는 거예요. 제 채권 좀 사주세요. 높은 금리로 드릴게요. 해도 그 투자자가 안 와요. 그만큼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국면이에요. 그럼 기업들이 이렇게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레고 사태다, 뭐 흥국생명 사태다,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더군다나 이 기업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우면 뭐 할까요? 사업 규모를 축소시켜요. 그럼 사업 규모를 축소시키다 보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요. 인원도 날리고 인원을 날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A, B, C, D, E 사업이 있는데 A, B, C를 날리면 A, B, C에 종사하던 일자리는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사업 재편에 들어가면 이 A, B, C라는 각각의 사업군은 특정 기업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매출인 거예요. 그게. 중소기업들도 어려워져요. 그럼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다 어려워지고 인원이 축소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회사 근처에서 식당, 뭐 편의점,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좋을까 나쁠까? 어렵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게 흘러가는 이런 걸 경기 침체라고 해요. 그럼 경기 침체가 올 때 여러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자기의 일자리를 좀 확고히 잡고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개발하고 회사에 널리 보여서 나 인재다 라는 것을 보이면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또 더 많은 일의 영역들 부업이라든가 그 부업은 아마 우리 정약용 대표님 더 잘하시니까 그런 부업 같은 거 결국 근로소득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금리 시대에는 근로소득이 좋지 않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자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23년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자산 가치 상승세가 낮기 때문에 노동소득으로 저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달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퇴근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부업을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조금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위기를 2008년 이후로 정말 간만에 찾아온 대위기를 어떻게든 생존하면서 이제 버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존한 자금 가지고 24년 이후에 네. 언제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어떨 때 그러면 다시 투자를 했을 때 네. 성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계속 자산시장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이것에 관심이 있다 해놓고 금리에 대한 관심을 좀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결국 금리 전망이 우선입니다. 부동산 전망, 주식시장 전망 이전에 금리 전망. 사실은 이 경제 전망의 거의 70% 골자가 금리 전망이에요. 금리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금리의 고점이 23년 2분기부터 달성이 되고 그때부터는 계속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결국 비슷한 방식이에요. 시차는 좀 있겠지만 그 고점에서 머물다가 이 금리가 다시 인하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정말 물가 잡혔네 하는 시간. 결국 이 높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물가가 해소되는 시간, 그럼 예를 들면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데까지 왔다거나 아니면 기준이 되는 목표 물가가 있거든요. 근데 목표 물가를 그냥 좀 올리자 3% 정도도 괜찮아 라는 말을 던질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정말 3% 정도 됐을 때 금리 내려도 된다는 사인이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기 판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는 또 많은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도 다시 몰리기 시작해. 조금 늦지만.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 돈이 먼저 몰려요. 그 다음 부동산 시장에 몰립니다. 이런 시차라는 것을 확인해 가시면서 그때까지는 충분히 현금을 장전하셨다가 그런 시그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거 이런 시도를 하시는 거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게 한국 금리 아니면 미국의 그 연방에서 이제 금리 조절을 한다는 시그널이 났을 때 움직여도 괜찮은 거예요. 미국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주식시장은 결국 외국인 투자 자금이 전체 개인 투자 또 기관 투자, 외국인 투자자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빠지느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결국 FOMC, 미국 연방준비 제도의 기준금리 의사결정인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투트랙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경기 후행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지표가 다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주식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페드의 기준금리 의사결정 이것을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러면 장전했다가 부동산 시장으로 할래. 나 내 집 마련할래. 그때쯤에. 그런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한국 기준금리 스탠스를 봐야 되는데 이게 동떨어져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같이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증권 어플 들어가보면 다 물려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기는 절망의 시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미 우리는 손실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반전을 시키려면 개인의 노력이라는 게 어떤 노력을 하면 좀 더 이제 슬기롭게 23년을 잘 지나가고 24년에 아까 말씀하신 그 금리를 포착해서 기회를 잡는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23년은 고금리 시대고 기본적으로 주가가 반등은 하겠지만 이 주식시장이 10월 11월 정도가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반등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20년에 경험했던 그런 반등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의 고점이 23년 2분기라고 한다면 그거로부터 3개월, 6개월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점은 2년 지금 10월, 11월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등세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추천된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주식 투자한다 하더라도 종목이 정말 중요해요. 종목에 상관없는 장세였어요. 20년, 21년. 그리고 22년도 종목에 상관없이 떨어지는 장세였어요. 근데 23년은 종목에 따라 갈릴 겁니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옥석 가리기를 좀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떤 종목인지.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3년 경제는 실적이 어두울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22년은 둔화예요, 둔화. 내려막길이라는 하강 국면이 있다고 볼게요. 근데 여기서 여기 0까지 떨어지는 것을 둔화라고 하고요. 0 밑에서 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걸 침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22년은 둔화예요, 아직. 근데 침체 국면, 더 떨어지는 거. 그게 23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침체가 소위 20년, 21년, 22년, 또 23년까지 이렇게 묶어본다면 이거는 정말 한 15년 만의 위기예요. IMF 외환위기 1997, 8년 그리고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부터 시작됐던 23년까지의 이 기간이 말 그대로 15년 만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 침체는 본격적으로 물론 20년에는 충격이 있었다가 반등했고요. 22년은 이게 다시 떨어지다가 23년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유례없는 경제 침체가 이렇게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뚜렷한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종목을 고른다 하시더라도 기대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실적에 기반한 투자. 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의 이제 반등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그 반등의 옥석이 너무 구별되다 보니까 예. 제대로 된 애한테 갔으면 네.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올라서 나중에 24년에 이제 금리 내려가고 이랬을 때 이제 조금 축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했을 그렇습니다. 때 예. 그 옥석을 가리는 그 실적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를 환산해가지고 당겨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당장 지금 현금 흐름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당장 영업이익이 얼마나 잘 되고 맞아요.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참조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상환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기업, 이 기업의 비중이 대략 35%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22년 3분기 기준으로 그런 거고요. 22년 4분기, 23년 1분기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액이 뒷받침돼서 사업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없는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행보들을 본다면 이렇게 생산 설비 용량을 줄이거나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사업을 철회해야 하거나 이런 기업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만한 그런 산업들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23년 이제 오잖아요. 23년에 그러면 이제 개인분들이 월급 받았어요. 그 A라는 사람은 이제 고금리 예적금을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이제 고금리 예적금도 일부 가고 네. 나머지는 이제 주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네. 아 교수님 말 뭔 말인지는 알겠지만 일단 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종목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코스피 200 네. 그냥 이제 ETF로 네. 그냥 한 방에 그냥 이제 저점이 있다고 느껴질 때 네. 예, 왜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도 떨어지는데 코스피도 떨어졌으니까 외국인 관점에서는 이거 싼 거 아니야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가도 되냐라고 물었을 때 네. 어떤 답변이 있을까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네. 여러분이 만약에 안전 추구형이다. 음. 그리고 주식시장을 좀 공부할 만한 여력이 없다. 그러시면 저는 정말 빚 갚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저축하는 것 추천드리는 입장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23년 이후로는 다시는 이걸 추천드리기 어려운 시대를 만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23년에 만나는 그 금리가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23년은 저축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 와중에 어쨌든 주가가 저점 찍고 반등하니까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으니까 잘만 투자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 좀 적극적으로 위험 추구형 위험을 난 좀 선택해도 괜찮아 하시는 분, 또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도 괜찮습니다. 주식 투자가 피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22년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종목을 못 고르는 분들을 위해서 코스피 200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가 세계 경제 제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제를 먼저 보는데 세계 경제가 L자로 꺼져요. 2021년, 2년, 3년 이렇게 꺼져요. L자예요. 근데 선진국 경제가 L자가 더 꺼집니다. 근데 맨 위에 있는 게 신흥국인데 신흥국 경제는 그냥 L자예요. 3.7%, 3.7%. 근데 이 신흥국 경제가 지금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신흥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 있어요. 취약신흥국. 그 취약신흥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흥국들은 굉장히 유망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취약신흥국을 포함한 신흥국 권역이 3.7, 3.7%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이 취약신흥국을 제외해놓고 보면 3.7, 4.5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취약신흥국을 제외한 어떤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될까? ETF로 만약에 그러면 아태 지역입니다. 아태 지역이 취약신흥국
범주에서도 벗어나고요. 외환위기 가능성도 떨어지고 여러분 아실만한 베트남, 필리핀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 취약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성장성이 높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실물 경제 관점에서 중국을 떠나서 공장이 이전하잖아요. 중국에서 소재 이용하고 부품 이용하는 그 기업들은 우리 전기차 보조금 안 줘. 이건 하나의 시그널인데 그 밖에 이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중국에서 공장 안 두고 어디에 둘까요? 이런 아시아 신흥국이고요. 그러니까 공장도 이전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핵심 메탈이 있어요. 그게 리튬, 흑연, 구리, 팔라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친환경 금속이라고 그린 메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메탈의 니즈는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그린 메탈 ETF 투자도 좋고요.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 신흥국 권역들이 이런 핵심적인 소재를 많이 보유한 또 자원국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아시아 신흥국 ETF, 특히 아태 지역 ETF 혹은 그린 메탈 ETF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이제 23년이라는 그 상황은 우리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가장 높은 금리를 맛볼 것이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더 내려가서 네. 정말 암울한 시기를 보낼 건데 네. 그 와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 자산들을 빨리 처분해가지고 네. 빚을 일단 쳐낸 사람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해가지고 부업을 통해가지고 소득을 계속 늘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23년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지나가고 나면 네. 24년부터는 굉장히 큰 기회를 또 맛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맛보려면 네. 23년에는 고금리 예적금에다가 묻어두면서 안전지원료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네. 주식시장도 나쁘지는 않은데 네.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종목 고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네. 차라리 그냥 ETF를 해서 코스피 200을 가던 네. 해도 나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추천드리는 거는 아시아 태평양 ETF나 네. 아니면 그린 메탈 네. ETF로 가면 조금 더 큰 어떤 기회를 맛볼 것이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실천을 할 때 항상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듣고 나면 네. 아, 잘 들었다 네. 하고 말잖아요. 네.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실천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동력이 좀 생길까요? 행동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제가 그냥 이런 좀 강한 메시지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2021년 끝자락에 월급쟁이 세입자들이 당했지 않습니까? 20년, 21년을 살면서 자산 가치가 폭등했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집값은 오르고 나는 전세 대출만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때 내가 평생 이러고 있으면은 집 평생 못 가질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대출 이만큼 껴서 집 사셨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금리의 향방을 생각했다면, 자산 가치의 변화를 한번 상상했다면 21년 끝자락에 빚을 이만큼 져서 집을 사는 행위는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22년, 23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럼 그것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림을 그리시면서 사신다면 저는 이런 극단적인 나쁜 의사결정은 하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23년을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도 금리 향방을 좀 보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 향방도 보시고, 결국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규명하자,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앞서 철부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를 철알지로 바꿔보자.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자. 그렇게 꼭 생각해보시고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경제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셨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그린 메탈이랑 네. 아시아 태평양 ETF랑 코스피 200 ETF 같은 경우에는 네. 24년 이후에 올랐을 때 언제쯤 시점에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매도를 하면 괜찮을까? 당장 23년, 24년 내에는 매도를 해야 될 그 어떤 시그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이 변수, 이 불확실성이 선반영된 지점이에요. 10월, 11월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저점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22년부터 23년 중반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만 이만큼은 반영됐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악재는 없는 거예요. 반등은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24년 그리고 23년 중반부터 혹은 23년 끝자락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돌고 시장에서 기대가 돌고 실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24년 정도면 그때는 더 많은 기회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이라는 ETF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24년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그린메탈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메탈은 장기적인 투자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든 EU의 리파워 EU라는 에너지 구조 개혁이든 이 모든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를 늘리자 이거예요. 세계적으로. 그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풍력, 태양광,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배터리 이런 종류의 산업을 더 일으켜야 돼요. 더 많은 투자가 집중돼야 돼요. 그럼 이런 인프라가 더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메탈 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23년, 24년만 놓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셔도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제 너무나 유익한 얘기를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신 구독자님들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